예, 최종 정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 자료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2023년 판례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출 정리를 한번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올해 이제 로스쿨 6월 달 보는 모의고사, 8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있어서 6모, 8모, 10모 그러는데, 그것 중에 이제 최근에 나온 그 민사소법 사례 중에 가장 최근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6월 27일 날 봤는데, 6월 27일 날 제가 그 조교한테 야, 그 문제 좀 보내줘라 그랬는데, PDF로 보내줬어요. 그 PDF로 보내주니까 한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한글로 다 쳐가지고 또 뒤에 우리 사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답안지를 좀 있으면 달라. 그랬더니 대입이라고 전에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달라 그러면 금방금방 주는데 이제 볼 일이 없다고 그거 못 준다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답을 모를 일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맨 마지막에 갖도록 하는데, 지금 7문제더라고요. 보니까 7문제인데 일문의 1은 있잖아요. 일문의 1을 보시면 먼저 간단하게 보시면 일문의 1을 보시면 참 짜증이 나는데, 그냥 대략 문제를 보시면 제가 보고서 찢어버리고 싶었었는데, 갑은 2023년 3월 3일 을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을은 2023년 3월 10일 소장이 기재된 을의 주소의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 2023년 3월 10일 갑이 청구를 다툰 취지 답변을 제출했는데, 그 다음날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었다. 이거 어디 많이 봤잖아요. 제1심 법원은 두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을의 주소지에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여 발송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을은 후이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제2심 법원은 2023년 11월 11일 갑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보는 을의 주소지에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여 재판장의 공시송달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문제, 을은 2024년 6월 1일 출소하였고, 몇 년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징역 한 1년 살았나 봐요. 그죠? 그래, 출소하였고, 2024년 6월 3일 우리 판결 정보를 받은 후 2024년 6월 13일 제1심 법원, 만약에 작년에 이맘때였으면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온 거. 이게 이런, 제가 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뒤에 비슷한 문제가 또 한 문제 더 있는데, 그러니까 7문제 중에 2문제가 우리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것 중에,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우리 것도 풀어봐야 되지만 다른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의 그 변호사 문제, 그 다음에 법원 행시 문제, 법무사 문제, 이게 반대일 거네요. 그쪽에 가서 제가 작년 봄까지만 해도 니네들은 변리사 문제나 법원 행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법무사나 법원 행시, 변호사 문제, 특히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이 풀어봐야 된다는데, 그때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게 뭐가 있냐면, 2022년도 10월 모의고사에 채권자 취소권과 중복죄소가 나왔었어요. 근데 채권자 취소권과 중복죄소, 채권자 취소권의 중복죄소가 2022년 10월 모의고사에 나왔었는데, 제가 그거를 그 다음 23년도에는 모의고사만 그냥 나눠주고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냐면, 2022년도 문제 중에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에서의 기판형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에 채권자 취소권이 나왔으니까 2023년도에는 채권자 취소권이 안 나올 거다 라고 하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제가 이제 와서 진실을 얘기하지만 그런 섣부른 판단으로, 그지만 중복죄소는 반드시 나올 거다 그랬어요. 2023년도 내내 제가 한 얘기는 중복죄소는 나올 때가 됐으니까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게 채권자 취소권하고 결합돼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게 2022년도 10월 모의고사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한번 풀어보신 사람들은 말은 않겠지만, 그걸 굉장히 도움을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얘기지만 호환이 되고 있는 거, 호환이.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뺄까 하다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수업 시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 봐라. 결국은 각 교수들, 그러니까 이 문제 낸 교수가 변리사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재작년 내내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서울대학교에 있는 그 전원일 교수 같은 경우에 이 판결 자체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누차 얘기했었고, 뒤에 또 이제 이따가 끝나면서 풀어보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거의 변호사 모의고사 문제가 한 21년도 것부터인가 제가 올려놨을 거예요. 그리고 법원 행시나 이런 문제, 법무사 시험 나오는 거 제가 캡처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이 정도 돼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미리 지금 한번 딱 사례 읽어보니까 작년에 보신 분들 혹은 올해 이제 제가 기출문제 곧 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익숙한 거는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다른 측면에서 있지만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거나 새로운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군대 얘기할 건 없지만 짬밥이 무서운 겁니다. 일단 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초시생하고 이제 재시생, 삼시생 가면 갈수록 짬밥이 달라지고 그게 다른 말로 이제 익숙함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보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자마자 이거 뭐 많이 봤는데 이런 거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일단 이 문제의 목차는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문제의 소지해 놓고 일단 공시송달이 효력이 있느냐를 먼저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공시송달이 효력이 없으면 논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소재기 시에 공시송달이 아니잖아요. 소송 중에 공시송달이니까 공시송달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공시송달의 효력이 있겠죠. 그러면 추안이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요? 내가 이 목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소재 2번 공시송달의 효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게 효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추안항소가 될 거냐. 그러면 추안항소의 사유가 뭐예요?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럼 과실이 뭐냐 해가지고 여기서의 논의는 그겁니다. 제가 수차례 얘기했죠. 과실이라고 하는 거는 의무 위반. 그러면 185조에 주소 변경 의무가 있냐라는 거죠. 주소 변경 의무가 있냐. 교도소에 가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알 수는 있겠지만 교도소 갔다 그래도 몰라요, 요새? 다 알지. 그냥 맨날 면회 오고 막 변호사랑 맨날 상주하고 있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형식적으로 어차피 민사소송 185조에 보면 주소 변경 의무가 있는데 교도소에 가니까 변경 의무가 없잖아요. 의무가 없으니까 과실도 없겠죠. 그죠?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으면 과실이 있겠지만 185조에 해당하는 주소 변경 의무는 교도소는 누구한테? 교도소 소장한테 의무가 있는 거지. 이 당사자에게는 교도소 들어갔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얘기하면서 결국 185조에 주소 변경 의무가 없으므로 따라서 과실도 없고, 과실이 없으니까 뭐예요? 언제든지 추안항소할 수 있죠. 언제부터? 소장이 판결 정본이 송달되었다는 걸 안 날로부터 2주 안에 뭐 이렇게 해서 결론. 뭐 이런 뻔한 겁니다. 그죠? 작년에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실 의무 위반에 관한 문제와 공시송달의 효력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명확히 따져주는 것이 이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원래 2022년도인가 21년도 판례여가지고 그냥 작년에 나온 거예요.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최신 판례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한 발 늦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변호사 시험 문제는 훨씬 익숙함이랄까요? 어떤 긴장감이 없어요. 왜냐면 상위 75%를 중요한 게 아니라 하위 25%를 떨어뜨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어요. 근데 변리사 시험은 굉장히 긴장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와요. 기껏해 한 문제 정도, 변호사 시험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작년 문제, 23년도 판례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판례가 3문제, 2022년도 판례가 3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종 정리하면서 제가 6월 모의고사까지 검토하고, 그래서 진도별로 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오늘 6월 30일이 이제 잡혀져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1교시하고 2교시는 대략 진도를 나가면서 중요한 판례가 어떤 게 있냐를 중점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3교시에서 변호사 모의고사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판례를 한번 사례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교시를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정리를 하되 판례 중심으로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판례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이론적인 문제나 쟁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판례 정리하면서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보면 맨 처음에 들어가서 비송하고 소송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판례와 연결돼서 나오는 건데, 특히 23년도에 많이 나왔던 판례 중에 하나가 이 소송하고 비송 문제에 관련된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소송과 비송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소송은 당사자 대립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비송은 직권주의죠. 이걸 우리가 일원주의라고, 이걸 우리가 이원주의라고 합니다. 이원주의. 그러니까 이게 이론 법률적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들은 그런 표현들이 이제 실제법을 하면서도 좀 많이 이제 들어야 되는데, 요새는 이제 이런 그 어떤 학문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등한시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다라고 하는 것과 이원 구조, 혹은 일원주의, 혹은 이원주의, 혹은 일원설, 이원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법원으로부터 당사자까지 일률적으로 가지만 법원이 있고 당사자, 원고하고 피고가 정확히 구분이 되는 구조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 제가 항소심하고 재심하고를 구분할 때도 알아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항소심은 일원설이에요. 항소심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청구, 본안에 관한 판결을 하는 이게 항소심 판결 주문인데, 그러면 취소하고 청구에 관한 인용 기각 문제에 대해서 먼저 취소하고 청구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원칙적으로 보면 취소하고 청구에 대한 본안 판결을 하는 게 항소심 판결의 일반적인 논의지만, 그러나 항소심은 일원주의란 말이에요. 일원주의, 일원설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항소심 판결 주문이 1번 1심을 취소한다, 2번 청구를 기각한다, 인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청구를 인용하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청구를 인용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청구를 기각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반드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심 판결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재심은 뭐예요? 이거는 다르죠. 재심은 반드시 1심을 뭐 해야 돼요? 확정된 확정을 취소시켜야 될까? 취소시키고 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원심 판결에 대한 청구 인용 여부를, 이거는 구분이 돼요. 그래서 재심은 이원설, 항소심은 일원설, 이렇게 돼가지고 일원설, 이원설에 관한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영역이 있다 그러면 비송과 소송, 그 다음에 항소심과 재심의 비교,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고,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꽤 많아요. 나중에 또 이제 문제 풀다가 하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일원주의라고 하는 거, 이원주의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라고 그래, 소. 이거를 비소송이라고 하고, 소송이 아닌데 소송. 그러니까 이게 둘 다 합해서 우리가 절차라고 하면, 절차는 소송이라는 거하고 비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집행이라는 것까지 들어가면 이걸 우리가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절차법 중에 뭐만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까? 소송만 중점적으로 하는 거니까, 일반 우리가 기본 이론부터 해가지고 이것만 계속 해온 거예요. 이것만 계속 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 판례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비송과 소송에 관련된 몇 가지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게 지금 1페이지에 보면 비송사건을 소송사건으로 제기한 경우, 일단 여기에서 보면 이건 소송이니까 항소나 상고로 가지만, 이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건 항고가 돼요. 항고가 됩니다. 그런데 요 항고와 항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건 결정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판결로 가기 때문에 이게 매우 달라지는 거고, 결국 항고와 재항고로 가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항소와 상고로 가면, 이게 또 달라지고, 요게 계속 연결돼서 쭉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되게 재미있는 거는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는 원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법률적인 사항이고 절차적인 거니까 원래 항고로 가는 게 맞는데, 문제는
요 소송에서도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는 원고하고 피고의 대립 당사자주의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원주의나 이원주의냐하고 직권주의냐 당사자주의냐라는 것 때문에 소송 판결은 항소심 문제가 아니고 항고 문제가 아니고 어디로 가요? 상소 문제로 가는 거예요. 항소 문제로 가겠죠. 그죠? 왜냐하면 대립 당사자. 그러니까 소송 요건에 관한 소각과 판결, 소각과 결정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보면 소각과 판결을 전제로 하지만 가끔 소각과 결정이나 소각과 뭐가 있어요? 명령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판결은 반드시 소송이고 대립 당사자주의로 가고요. 결정이나 명령은 이거는 항고나 결정, 재항고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직권주의적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부분이 민사소송법에 종종 있잖아요. 그죠? 그런 판결이 뒤에 또 한번 나오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항고와 항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고, 요거에 관한 이 소송과 비송에 관한 몇 가지 판례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한 3개인가 지금 올려놨는데 아주 자주 나온다. 현재 나올진 안 나올지는 솔직히 몰라요. 근데 어떤 미친놈이 또 시험 들어가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페이지에 보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뒤에 또 한 번 판례가 있는데, 일단 두 개의 판례 중에 중요한 판결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판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결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래 1번 판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비송 사건을 소송 사건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소송 사건을 뭘로 제기할 수가 있어요? 비송 사건으로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보내야 돼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송 사건을 소송 사건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잘못됐으니까 어디로 돌려보내야 돼요? 비송 사건으로 돌려보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소송 사건을 비송 사건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이걸 소송 사건으로 돌려보는 게 어려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일단 절차에서는, 논리적으로 볼 때 절차에서는 무기 평등의 원칙, 무기 대등의 원칙, 서로 싸울 수 있는 기회만 줄 수 있다면 절차는 보장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절차는 보장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비송사건을 소송사건으로 보내는 건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소송으로 보내서 서로 싸우게 할 수 있는 기회만 준다면 문제가 없겠죠. 반대로 비소송사건을 비송사건으로 돌려보낸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당사자의 절차 보장이 매우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민사소송법 맨 앞에 보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에서 과거 부양료 사건 나오잖아요. 그죠? 과거 부양료 사건에서 비송사건을 소송사건으로 제기했는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면서 일단 과거 부양료 사건이 소송사건이냐 비송사건이냐를 먼저 따져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돌려보낼 거냐 소각할 거냐에 관한 문제가 생겼고, 아마 되게 유명한 판결이고 그게 20년 정도 된 판결인데 맨날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나온 데가 없어요.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모든 책엔 다 있어요. 모든 책의 앞에는 소송사건하고 비송사건에 관한, 근데 또 얘기하지만 그런 문제가 또 계속 나오니까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판례들이 언제고 나올 거냐,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재작년에 제가 그런 그 어떤 반출을 해보건데 절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는 이제 제가 작년까지 올해 봄까지 대충 하고 안 되면 관둬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끝까지 여기 역사학능에 붙어 있을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 안 나온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농담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민사소송법 맨 앞에부터 나온다고 하면서 모든 책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만큼 중요했던 판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마다 나오고 모든 교과서에 다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게 23년도에 특히 의미가 있게 지금 나온 판결들이 지금 대비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 건 뭐예요? 비송사건을 소송사건으로 한 거고, 하나는 소송사건을 비송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에서 일단 우리가 두 번째 판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좀 소송사건을 비송으로 했을 때 일단 요거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소변경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말한 청구의 변경은
절차가 뭐예요? 청구의 변경 어디서 배우죠? 청구의 변경은 병합소송에서 후발적 변경이고, 그럼 동종 절차 공통 관할이 될 거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동종 절차가 아니잖아요. 비송 절차하고 소송 절차가 동종 절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래서 비송 사건을 소송 사건으로 바꾸는 것 자체를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고, 그럼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당연히 사실관계가 동일하니까 이런 문제가, 그리고 문제 판례를 잘 읽어보세요. 꼭 당사자 동일한 이런 사실관계에서 이게 소송인지 비송인지, 특히 약간 좀 더 들어가면 행정소송은 두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고소송입니다. 원래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건 취소에 관한 문제가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항고소송이에요. 뭘 취소해달라 말라라고 하는 건데, 행정소송에서 이게 민사소송하고 똑같은 경우로 우리가 당사자 소송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이 아니야. 근데 행정소송 중에 소송은 소송인데 행정소송이니까 민사소송이라고 말은 못하고, 그러나 민사소송하고 동일하니까 행정소송 중에 결국 대립 당사자주의를 갖추고 있는 소송을 뭐라고 하냐면 당사자 소송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행정소송 중에 특히 이 비송사건 중에 당사자 대립주의를 갖고 있는 이런 소송들은 결국 민사소송인지 구분하기도 힘들고, 그걸 민간인이 어떻게 하냐고. 그 말 속에는 법관들은 뭐가 있어요? 재수 없어요. 그죠? 지들만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맨날, 그러면서 대법원 올라가면 맨날, 그럼 뭐 고등법원 판사들 대법원 가서 맨날 깨지는 이런 놈들은 뭐냐고. 하여튼, 요거는, 그러니까 이 판례 되게 중요한 이유는 비송사건을 소송사건으로 바꾸는 것 자체는 대립 당사자주의라고 하는 당사자주의를, 그리고 이 비송사건 자체가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지 않는,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동종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냐. 따라서 청구의 변경을 인정해야 하네요. 청구의 변경을 인정하겠죠.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제가 모의고사를 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 한 가지 조건, 비송을 소송으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지만, 그럼 소재기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비송을 제기할 때의 소재기간하고 소송으로 바꿀 때의 소재기간은 원래 265조면 청구의 변경은 변경서를 제출할 때부터인데, 따라서 이 제척기간이 여기에 적용될 거냐 할 때 이것도 뭐예요? 당사자가 모르니까 이렇게 했을 거니까 결과적으로 언제로 봐야 돼요? 비송사건을 제기할 때로부터 혹은 이때로부터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문제 내기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좋은 판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반드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사례가 나왔을 때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쟁점도 되게 좋고, 그 전제조건으로 소송하고 비송,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이 앞에다가 소송하고 비송 얼마나 많이 써주느냐, 이거는 개별적인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미를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 답안지가 구라가 혼이 당겨져요. 그냥 이 판례만 대충 외워가지고 이 판례 다 알아 해가지고 판례 결론만 어떻게, 그게 아니라 논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그런 의미들을 답안지에다 얼마나 담아두느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럴 때 나오기도 좋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판례는 무슨 판례입니까? 비송사건을 소송사건으로 했으니까 소송사건을 비송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건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따라서 이걸 이송으로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생길 때 원래 원칙은 안 돼요. 원래 원칙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각화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뭐라고 바뀌었어요? 1페이지에 맨 첫 번째 판례가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과서가 바뀔 겁니다. 거기서 보면 이송설, 소각화설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판례는 소각화설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판례가 이제 1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로 아마 바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소각화설이 맞는데, 그러나 바로 각하할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성명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명권이 나오는 판례들은 항상 중요하니까 이런 판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한번 쟁점을 잡아주는 것 중에 하나가 비송과 소송에 관한 우리 민사소송법. 제가 지금 이거 진도비를 쭉 나가면서 카테고리 이렇게 잡아주긴 하는데, 이거는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거 들으면 머리 쥐나요. 이거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가니까 우리가 바탕에 깔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세부적인 목차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잡아주고 2023년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왔던 판례들에 대한 하나의 어떤 쟁점 카테고리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기 바란다. 그래서 1페이지에 보면 제1편 총론에서 특히 의미 있는 게 바로 소송하고 비송에서의 의미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예, 요게 그 앞에 있는 그 박스 있잖아요. 그죠? 그 박스를 이제 도표를 했는데 이게 한글 워드하고 OS하고 이게 안 맞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받아서 올리긴 했는데 안 맞아요. 일단.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대략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잡아줄 테니까 그걸 한번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페이지 두 번째 판례까지 꼭 한번 보시고 두 번째 판례에서 의미 있는 거는 판시사항 보세요. 청구의 기초, 공법상 당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경우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적극 여기에다가 뭐까지 또 따져줘야 돼요? 제척기간의 도가 여부까지 두 가지가 원래 이 판례에서 그 사안 자체에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두 번째 쟁점은 이미 옛날에 나왔던 판례에서 굳이 여기서 게재하지 않았나 봐요. 원래 판례 자체가. 그러나 문제로 나올 때는 거기까지가 나올 수 있다. 제척기간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과 엮여서 나올 수 있는 판례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두 번째가 신의칙이죠. 신의칙. 이 신의칙은 꼭 한번 알아주면 민사소송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공평하고 적정하고 뭐 신속하고 소송 경제에 부담되지 않을 것 이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것도 뭐예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이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민사소송은 신의칙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제가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신의칙을 소송 요건으로 알고 있는데 신의칙은 소송 요건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이상이에요. 따라서 이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이상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부적법하다. 부적법 혹은 부적절해요. 부적법하다 그러면 소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부적절하다 그러면 청구 기각의 문제가 생기겠죠. 권리에 관한 문제니까 의무보다 물론 의무도 있어요. 의무도 있으면 청구 인용 문제가 생기는데 되게 이제 청구 그러니까 신의칙에 위반된 거는 소각과 판결할 수도 있고요. 신의칙에 위반된 어떠한 소송 행위는 청구 기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부적법 소각과 판결의 요 근원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권리 보호 이익이라는 거죠. 권리 보호 이익. 그래서 판례가 명확하게 이걸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신의칙과 연결되어 있는 거는 이 신의칙에 부합된 소재기는 신의칙에 부합하지 않은 소재기는 부적법한데 그 부적법 소송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의칙에 이게 소송 요건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신의칙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소송행위들. 그 소송행위는 뭐예요?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도 있을 거고 본안 요건에 관한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법적인 것도 있고 민사법이 아니라 형사법이나 혹은 행정소송법에도 또 나와요. 여러분 행정소송법 그 특허하다 보면 약간 거기 비슷하게 나오는데 거기서도 신의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법에서는 신의칙이 적용되는 거고 이거는 그 법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이상이라고 하는 건 요건이 아니에요. 근데 요건이 아니지만 요건처럼 취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송행위가 신의칙, 그 소송행위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소송행위가 신의칙에 부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할 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신의칙에 부합되지 않는 소송행위는 소재기예요, 그러면. 신의칙에 부합되지 않는 소재기는, 왜냐하면 소재기도 소송행위잖아요. 요 개념들 여러분이 잡으시라고요. 그러면 신의칙은 소재기뿐만 아니라 소송행위 중에도 그 소송행위가 뭐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본안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 시험에 나온 건 뭐밖에 없어요? 부재소 합의밖에 없어요. 부재소 합의. 부재소 합의한 이거에 위반된 부재소 합의했는데 이거에 위반된 소재기잖아요. 부재소 합의에 위반된 소송행위잖아요. 그죠? 부재소 합의에 위반된 소송행위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의를 했는데 합의에 위반해가지고 소를 제기했으니까 신의칙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보이기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소송상 합의를 했는데
소송상 합의를 했는데 이거에 위반해가지고 소송행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소재기뿐만 아니라 소송행위를. 예를 들어 소치하 합의를 했어요. 소치하 합의를 했는데 소치하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취하지 않아. 그 소를 취하지 않는 행위가 뭐에? 신의 측에 위반됐으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럼 소송 현재 소취하지 않는 이 소송 전체가 뭐가 돼요? 신의 측에 위반됐으니까 부적법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해석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측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언제고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의미 판례가 뭐 따로 있는 것보다 신의 측 자체는 여러 곳에 제소금지도 뭡니까? 제소금지. 제소금지도 종부 판결이 나고 나서 소를 취하면 종부 판결까지 받아놓고 소취하고 또 소재기에서 종부 판결하다. 이거 이러다 보면 뭐예요? 끝까지 소취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부 판결 난 놈이 소를 취하고 나서 다시 또 제소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제소도 소재기니까 이 소재기는 267조 2항이 없다 하더라도 제소금지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민사소법 2조에 따라서 뭐가 없는 거예요? 신의 측에 위반된 소재기가 될 겁니다. 그죠? 그거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해석상으로인데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신의 측 금지에 해당하는 게 제소금지고 그러면 결국 여기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의 측 문제는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그냥 또 한 번 문제 하나만 문제 풀어볼게요. 예, 이런 짜치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이따가 풀어봐야 되는데 1번에 2번 문제였나요? 1번에 2번 문제 중에 제가 지금 안경을 안 써가지고 그냥 수업하다가 제가 안경을 찾는 대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제소금지 문제가 하나 나와가지고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예정에 없던 하다 보니까 지금 대략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 돼가지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끝나고 나면 비송과 소송, 신의 측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소송, 민사소송의 적법 요건 문제가 생기죠. 그죠? 민사소송의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가 생기고 세 가지 전형적인 논의가 생기죠. 하나는 법원, 또 하나는 당사자, 또 하나는 소송물. 요 세 가지가 생기는데 법원에서 당연히 1순위로 해야 될 건 뭐예요? 관할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근데 관할에 관한 문제는 판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신 판례가 나와 있는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뭐 누구나 다 하겠지만 재판권에 관한 판례가 가끔씩 나와요. 이게 이제 언제적 2022년도, 2023년도 넘어가면서 국제사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2022년, 2023년도 국제사법 2024년도부터 넘어가가지고는 이전에 관한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판례 90%는 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제사법에서 이미 이 기존에 있었던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인정 여부에 관한 그 수없는 논의를 다 명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수험 범위는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어차피 안 나오는데 수험 범위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이제 안 나오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권 중에 인적 범위에 관한 이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요 국제사법에서도 규정이 없고 오로지 여전히 판례로만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판권에 관한 면제 문제란 말이에요. 면제 문제. 이 면제에 관한 판례는 계속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그 3페이지에 보면 법원에서 3페이지 법원에서 외국, 이게 몽골이네요. 그죠? 외국 대사관에 관한 점유부당이득 혹은 철거 청구 혹은 소유권 확인에 관한 요 판례가 근데 이게 2023년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2023년도 이게 4월인가 3월달에 나왔어요. 제가 작년 4월달에 이 판례가 처음에 나왔을 때
5월 달부터 이 판례를 들고 막 역삼동에서 막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월 달이니까 비용 문제가 낼 때 됐는데 나보고 왜 이걸 안 내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23년도 4월 달에 나온 이 판례를 올해 시험에 나겠냐고. 그러다가 또 제가 혹시 나오면 또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최종 정리 시간에 또 이거 열심히 설명하면서 그런데 시험에 안 나올 거다. 근데 내가 이율 배번 적이죠? 시험에 안 나올 거다 그러면서 이걸 왜 하냐고. 또 모르니까 그래요. 원래 수험 여러분이나 나나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혹시 또 모르잖아요.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해야 됩니다. 올해는. 작년 판례이기 때문에. 근데 24년도 올해 나온 판례 그게 뭐예요? 뒤에 나오면 4페이지에 특허 소송에 관한 항소심의 전속관에 관한 2023년도 3월 20일 딱 이맘때네요. 원래 이것도 하면 안 돼. 왜냐면 올해 나온 판례가 되니까 나올. 근데 요 특허 소송에 관한 요 올해 나온 판례인데 이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유사한 판례가 이미 17년, 18년도에 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반드시 해야 되고 요거는 작년에 이맘때면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올해는 여러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이 관할에 관한 이 두 가지 판례. 그래서 다른 거는 기존에 나왔던 판례 중에 관할에 관한 어떤 새로운 판례라 이런 게 없어요.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판례가 없었고 제가 볼 때 이 두 개의 판례가 이른바 제가 가끔 얘기하는 금산사 판례 있잖아요. 금산사 판례가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금산사에서 가지 마라, 헤어지고 싶으면 가라 봐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금산사 판례는 제가 볼 때 관할에 관한 한 몇 년도 거의 2010년도에 나온 판례니까 거의 한 15년도 판례 중에 관할에 관한 판례 중에 가장 의미 있는 판례예요. 합의 관할에 관한 아주 의미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 냈거든요. 시험 문제 아주 가끔 내고 굉장히 중요한 판례로서 의미 있게 부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꼭 그 금산사 판례는 너무 유명한 판례니까 너무 유명해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그렇게 막 현실 감각이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교수들이 맨날 책장에서 맨날 낮잠이나 쳐자고 뭐 산책이랑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 출제에 현실 감각이 있으면 아까 같은 그 교도소 판례 같은 거 또 시험에 낼 리가 없잖아요.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나온다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걔네들 생각이 뭐 변리사 시험이니까 이건 상관이 없어. 걔네들 생각이죠. 수험생은 뭐예요? 나온 문제는 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변호사 시험 하나만 생각하니까 어디에가 뭐가 나왔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학원 강사인 나나 학원 강사였던 나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서로 이제 어떻게 호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을 소개시켜준 그런 의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 10년 내중에 꼭 의미 있는 판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국제재판관에 관한 판례는 종종 나왔어요.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쭉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국제사법을 규정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디 누군가 또 들고 다니는데 베트남에 대한 뭐 농약 살포 사건, 고엽제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뭘로 가야 돼? 불법행위죄에 관한 우리 민사소송법을 유추 적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국제사법에서 이미 불법행위에 관한 토지 관할을 인정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추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시험에 내는 애는 도대체 뭐냐고. 또 내가 요걸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건 의미가 없는 판례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국제사법에서 만약에 동일한 사건이 나온다면 국제사법 44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대로 적용하는 거지. 아니 법조문이 없으니까 판례나 학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법조문이 명확한 이상은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기 힘들어요. 대신 나온다 그러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힘들다 그랬지. 나온다 그러면 국제사법을 써줘야 되니까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 그러나 요거는 아직 판례로만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 몽골 대사관의 판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요거는 일단 상대적 면제주의가 바뀌진 않아요. 상대적 면제주의라는 게 원칙은 바뀌지 않는데 요 상대적 면제주의 그러면 외국 대사관 몽골 대사관 이 몽골 대사관에 관한 이
토지에 대한 이 몽골 대사관이 이 토지를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어. 불법 점유하고, 불법 점유. 그 불법 점유니까 철거 및 뭐예요? 퇴거. 철거하고 퇴거하라. 와, 이게 안 된다면 소유권이라도 확인해달라. 그럼 철거, 퇴거 및 부당이득. 그동안 해왔던 그 부당이득. 요 세 가지를 단순병합으로 해놓고 제가 이건 비형해서 여러분한테 문제 풀어냈으니까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요것과 이게 안 되면 소유권을 확인해달라.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주의적 청구하고 예비적 청구 이미 문제 다 풀었으니까 대략 이렇게 하면 알 거니까요. 그죠? 여기에서 주의적 청구에 대한 단순병합과 이 단순병합을 주의적 청구로 하고 또 예비적 병합을 이 단순병합 세 가지의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병합이 있는데 이 병합 형태가 가능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일단 여기에서 철거 안 돼, 퇴거 안 돼. 왜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 면제주의지만 몽골 대사관이 대사관의 특수성이라고 제가 가끔 해놨는데 상대적 면제주의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니야. 상대적 면제주의인데 그렇지만 외국 대사관은 철거하거나 퇴거한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문제가 돼요? 국가를 없애버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뭐가 요 상대적 면제주의에 부합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부당이득. 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요걸 여러분들이 논리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판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철거와 퇴거는 안 돼. 이건 재판권이 없어. 그러나 뭐는 가능해요? 부당이득은 줄 수가 있어. 요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건 저 전제조건으로 불법점이라는 거고 불법점이라는 건 전제조건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사실상 이건 논의가 없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주의적, 예비적인데 양립 불가능. 여러분들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8회 시험 이거 저하고 이제 지난주에 했던 애들 8회 시험 아직 답안지를 못 가져왔는데 지난주에 보면 주의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 혹은 예비적 병합을 할 때 주의적 청구하고 예비적 청구 요 두 가지 문제 있잖아요. 요 두 가지 문제. 요 두 가지 문제에 관한 문제도 있잖아요. 그거 그냥 간단하게 왜 양립 불가능하자라고 하는 논의를 써줘야 되는데 그냥 한 줄로 처리해요.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이미 신이야. 얘는 양립 불가능하지 않아. 왜? 없어요. 그냥 양립 불가능하지 않대요. 아니 누가 모르나 그거를? 그게 답안지잖아요. 답안지. 답안지에다가 그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예비적 공동소송 내지 예비적 병합, 객관적 예비적 병합 내지 주의적 그 다수 당사자 주관적 병합에서 예비적 공동소송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쟁점이 뭐냐면 양립 불가능성이 인정이 돼야만 예비적 병합도 인정될 거고 예비적 공동소송도 인정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답안지에 보면 예비적 양립 불가능성만 하면 많아요. 엄청 많이 써요. 왜냐하면 판례를 찢어붙이게 하거든요. 그 판례가 그만큼 많이 썼으니까 답안지에다가도 내가 양립 불가능성에 관한 내용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두 줄이 끝나. 양립 불가능해. 그냥. 왜 양립 불가능한지를 쭉 의미있게 써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목차를 안 잡고 그냥 주의적 피고의 적법 여부 그리고 그냥 문장 속에 서술 속에다 양립 불가능이 요건인데 양립 불가능하다. 뭐 이게 수험생은 절절해야 돼요.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수험생은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쓴다라고 하는 이걸 왜냐하면 1200명을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달랑 두 줄로 양립 불가능. 내가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이 판례 하나 설명하려고 지금 요거 설명하고 지금 얼마나 절절하게 지금 얘기합니까 이거. 그냥 중요해 판례 봤지? 뭐예요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판례 설명할 거면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럴 거면 답안지 쓸 필요가 뭐가 있냐고. 답안지에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가 양립 불가능한 이걸 써줘야 되는데 그냥 이미 신이야. 내가 썼으면 나는 그게 맞아.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런 때는 왜 이게 양립 불가능한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이거 꼭 써줘야 됩니다.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일단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했고 이 판례에서 중요한 거는 철거나 퇴거는 면제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훼손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 원칙이 갖춰져 있는 건 뭐다? 부당이득은 상대적 면제주의에 따라서 면제가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줘야 돼요. 부당이득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적 청구의 하나를 인용하니까 예비적 청구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기본적, 그러니까 요거는 예비적 병합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재판권에 나왔던, 이제까지 나왔던 판례, 그러니까 유사한 판례가 한 두세 개 더 있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안 보면 이제 익숙하니까 뭐 별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 이 문제 풀 때 어땠어요? 요즘 나하고 같이 비형 풀었던 좀 수험생들 이거 어떻게 푸냐고 막 어떻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딨어? 눈에 다 보이는데 그게 얘기하잖아.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걸 자주 안 보면 힘든 거예요. 이거 지금 보니까 별것도 아니잖아.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요거 열심히 써줘야 되겠지, 그지? 재판권의 면제 여부 쭉 써주고 대사관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생길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 논리가 만들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답안지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있겠지.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답안지라고 하는 거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절절하게 쓰시면 되고 판결 요지도 많잖아요 지금 내용도. 요 내용 나온 판결 요지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관할 문제도 22년도니까, 그러니까 22년도, 23년도, 22년도 판례는 이미 나왔는데 이거 지금 보려는 게 아니라 제가 뭘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면 2년, 3년 요 근래 나온 판례들 중에 하나를 형성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소송사건하고 비송사건. 행정소송사건을 민사소송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사건들에 관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 수험적으로는 크게 지금 현재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수험생은 혹시 모르는 하나의 가능성에 관한 판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한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 4페이지 가면 4페이지에 이제 그 앞에 박스 하나 있었죠. 그죠? 그래서 관할 문제를 하면서 관할 들어가면서 우리가 배웠던 건 뭐예요? 법정 관할 있고, 법정 관할이 있고, 법정 관할 중에 다시 또 없으면 거동 관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지정 관할인데 지정 관할 의미가 없고, 거동 관할 중에 다시 또 오면 변론 관할하고, 합의 관할하고, 그 다음에 변론 관할 있고. 그러니까 법정 관할 중에 뭐 직사토 해가지고 있는데 사물 관할하고 직분 관할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관할 있고. 그러면 법정 관할, 거동 관할 이렇게 쭉 이렇게 봤는데, 사실 순서는 법정 관할, 거동 관할 이렇게 보지만 거꾸로 간다 그랬잖아요. 거꾸로 어떻게 해요? 먼저 전속 관할이냐, 임의 관할이냐. 임의 관할이면 합의 관할이 있는지, 변론 관할이 있는지. 변론 관할이 없으면 법정 관할 중에 토지 관할이 있는지 없는지. 토지 관할 중에 다시 또 2조에서 이렇게 2조에서 6조, 7조에서 23조, 24조, 그다음 25조 이렇게 배울 때는 요 순서대로 거꾸로 배웠는데, 왜냐하면 요때 요 전속 관할과 임의 관할에 관한 문제가 이송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34조 1항하고 나머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꾸로 배우는 건 이렇게 배우지만 반대로 관할 문제가 나올 땐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관할 문제 할 때. 그 중에 우리 변리사에서만 논의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른바 24조가 있고, 24조에 관한 두 개의 판례가 있어요. 두 개의 판례가 있는데 이게 올해 나왔던 판례란 말이에요. 올해 나왔던 판례에 좀 명확하게 있는 게 뭐냐면 1심 판결이 있고 2심 판결이 있는데, 2심 판결이 특허법원이 항소심 판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심으로 돌려보낼 거냐 항소심으로 돌려보낼 거냐 할 텐데, 그 17년도인가 나왔던 판례는 명확하지 않아요. 왜 1심으로 돌려보내야 되냐, 그 항소심으로 그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야 되냐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요 판례 자체로서는 명확해 보여요. 그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라. 1심 관할이 잘못됐든 안 됐든 간에 2심은 특허법원이니까 어차피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다 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판례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올해 판례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사한 판례가 나왔었고, 그리고 우리가 몇 번 풀어봤었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라고요. 이게 명확하게 안 나왔어요. 이게 이 판례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건 개요까지 해서 쭉 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송 문제가 생기는데,
이송에 관한 것들 중에 지금 특허에 관한 문제만 이제 신급 이송 문제만 생겼고 이송에 관한 중요한 판례들은 23년도에 나온 건 없어요. 그러나 수험적으로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죠? 수험적으로는 이송 문제가 했고 여기서 특히 35조 편의 이송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편의 이송 중에 35조 단서가 적용된 문제가 생겨요. 요 단서가 요 합의 관할, 무슨 합의 관할? 전속적 합의 관할과 연결되어 있는 요 35조 단서 적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요게 모의고사 같은데 잘 나옵니다. 몇 번 나왔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수험적으로 보면 시험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관할 문제가 우리 변리사 시험에서 나온 지가 기껏 나왔던 게 재신관할 때문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 빼고는 없어요. 2017년도인가 해가지고, 관련 재판적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면 보통 그런 식으로 따지면 3년, 4년 그 주기로 한번 나온다고 친다 그러면 21년도인가에 그 재신관을 나왔으니까 24년도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관할 문제 할 때 요 35조와 관련된 혹은 합의 관할과 관련된 요걸 꼭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본 강의나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강의라 그러면 좀 깊게 하겠는데 지금은 판례가 어떤 판례들이 23년도에 나왔는지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 하기도 이제 바빠가지고 넘어갈 건데 꼭 한번 합의 관할과 이송에 관한 문제는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그럴 때가 됐어요. 그래서 꼭 한번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비교적 수업의 강도가 적은 법원 중에 재판권에 관한 판례 요거는 꼭 정리하시고 그다음 특허소송에 관한 판례도 올해 나왔지만 유사하게 나왔던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당사자까지만 일단 먼저 하고요. 당사자 들어가면 이것도 이제 항상 논의를 이 구조를 꼭 알아들어야 있죠. 당사자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대립 당사자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사자의 개념이 뭐냐? 요걸 꼭 정리를 하시고요. 요 개념 때문에 생긴 게 형식적 당사자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형식적. 이 형식적 당사자 개념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 형식적 당사자 개념으로 이 형식적이라는 건 이게 제 1심에서의 당사자는 뭡니까? 1심에서 당사자는 원고, 피고, 2심에서는 항소인, 피항소인, 그 다음에 상고심에서는 상고인, 피상고인, 반소에서는 반소 원고, 반소 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하고 피고가 당사자예요. 얘가 통상으로는 권리자지만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의무자라고 혹은 의무자로 인정되는 자가 누가 될 수 있어요? 피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 하셨겠지만 실체법이라고 하는 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거예요. 원래 법이라는 건 법률 관계니까. 근데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받아들일 권리와 의무가 있을 뿐이지 실제법적인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원고라고 하면 그냥 얘가 원고인 거지 얘가 권리 의무와 관련이 없어요. 실체적인 게 아니라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형식적 당사자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 당사자. 되게 중요하다. 뭔가를 이해하고 있을 때 나중에 계속 나오지만 그래서 이 형식적 당사자로 원고라고 지칭되는 자와 피고라고 1심에서 피고라고 지칭되는 얘가 뭐가 돼요? 당사자인 거예요. 얘가 특정이 돼야 돼. 문제는 이렇게 특정이 되면 이 특정된 얘를 상대로 뭐 하는 거예요? 당사자를 얘에 대한 당사자 자격을 살펴보고 당사자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당사자 능력이지만 이것과 비교되는 게 적격의 의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당사자에선 적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우리 한번 짚고 넘어야 될 게 원고라고 지칭되는 자와 피고라고 지칭되는 자가 있는데 피고가 아닌 제3자가 나와. 이렇게 원고하고 피고가 특히 이제 되게 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원고가 피고라고 지정한 자, 특정한 자가 있는데 이 지정한 자와 현재 소송행위를 하고 있는 이 소송행위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요 특정 다음에 당사자 자격을 하는데 피고라고 지정했더니 피고인 누군가가 있는데 얘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요걸 우리가 뭐냐면 당사자 확정의 문제, 확정. 요 확정의 문제라고 하는 건 또 한 번 얘기하지만 피고하고 또 누군가 있어야만 누구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요것 때문에 생기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성명 모용 소송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명 모용 소송 때문에 당사자 확정 문제가 생겼고 민사소송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따라서 이 성명 모용 소송 때문에 생기는 게 누구를 당사자로 확정할 거냐? 의사, 표시, 행위, 의사,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서 보면 당사자 확정 기준 해가지고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성명 모용 소송, 그 다음에 재소전 사망, 이게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 그게 아니고,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당사자 확정 문제는 인간이기 때문에 미친놈들이죠. 이건 입법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기니까 학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교과서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기준을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성명모형소송 이렇게, 이게 원래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또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걸 이해할 때 갑이 을로 소를 제기했는데 여기다가 점 하나 찍어놨어요. 그러면 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걸 꼭 알아들어 있어요. 을이든 Z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얘는 당사자 확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확정이라고 하는 건 두 개가 있을 때 누구를 할 건지 저 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양다리 있잖아요. 양다리 그걸 꼭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두 명을 사귀어서 죄송합니다. 누구가 내 여자친구인지가 이게 양다리가 돼야 이거 확정할 거 아니에요. 원래 얘가 한 명인데 뭘 확정해? 네 여자친구 하나밖에 없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가 성명을 개명해도 얘 한 명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한 명이 한 명.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거를 우리가 당사자 확정에다 집어넣고 근데 이거 그럼 어디다 집어넣냐의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이런 경우를 민사소송법에다 어디다 집어넣고 쓸 거냐고. 이건 당사자 확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표시된 자와 현재 누군가가 달라야 이 확정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할 때도 당사자 확정의 기준을 써줄 거냐 안 써줄 거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얘기가 수험적으로는 교과서에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써주세요. 표시설, 의사설, 행위설 그냥 써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자가 Z고 을이면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따라서 표시된 걸 뭐 하면 돼? 바꾸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표시 정정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준도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필요가 없는데 논의상으로는 써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써줘라.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연관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써줘야 됩니다. 재소전 사망. 맨날 나오는 거. 뒤에 기출문제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재소전 사망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갑이 을한테 소를 제기했는데 얘가 사망을 했어. 언제? 재소전.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아야 돼요. 사망을 했는데 그러면 병이라고 하는 상속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망한 줄 모르고 소를 제기했는데 나중에 병이 상속인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이때는 잘 봐봐요. 이때는 을하고 병하고는 인격체가 달라요, 같아요?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이건 확정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맨날 욕하지만 도대체 오기 정정의 문제는 이 당사자 확정하고 관련이 없는 거. 그건 아무 관련도 없는데 이시훈 교수가 여기다 집어넣고 설명하니까 되나 그게? 욕을 진짜 하고 싶지만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제가 수험적으로 여러분이 물어볼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써줘요. 그냥 써주세요. 형식적으로라도. 왜냐면 이시훈 교수의 책에 써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분이 이 구역 이 미친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친놈.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재소전 사망인 경우에는 인격체가 뭐 한 거예요? 다르니까 얘로 당사자 할 거냐 얘로 당사자 할 거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이때 생기는 게 두 가지 실질적 표시설하고 의사설 두 가지가 존재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갑의 실질적인 표시는 갑의 의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결국 누구로 본다는 거예요? 병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얘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돼 안 돼? 인정 아니잖아. 인정이 안 되지만 조금 전에 누구로 봤다 그랬지? 실질적으로 얘로 봤으니까 얘는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을이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논리적 비약이야. 뭐냐면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누가? 판례가. 그 원래 원칙은 어디로 가야 돼? 갑이 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다시 누구로 소를 제기해야 돼? 병으로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야 얘가 죽었으니까 얘지.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얘가 돼요? 무슨 영혼이야? 그 말이 안 돼요. 그건 전혀 다르다. 그렇지만 판례를 보면 얘와 얘의 동일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결국 같은 존재다. 그 무슨 얘기인지 몰라. 나도 솔직히 몰라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표시 정정으로 해야 된다는 표시 정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논리를 따라가요. 결국 얘로 바꾸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걸 그러니까 홍문혁 교수가 이걸 뭐라 피고 경정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럼 번거롭고 그리고 피고 경정으로 맞지만 그러나 결국 얘가 죽었다라는 걸 알았다면 얘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표시적인 측면에서는 얘가 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표시적인 측면에서. 그 얘기를 아주 어렵게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판례가 아주 어렵게 하고 있고 여튼 요것에 관한 문제는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그러니까 성명 모용 소송하고 요 재소정 사망 때문에 당사자 확정 기준에 관한 학설과 판례가 논의가 된다. 그러니까 꼭 써줘야 돼요. 그런데 표시정정 문제는 조금 논의가 있지만 그래도 써줘라. 수험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기준 표시정정 문제 재소전 사망 성명 모용 소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법인격 부인론이에요. 법인격 부인론. 요것도 있잖아요. 요것도 여기다 들어가면 안 돼. 법인격 부인론이 당사자 확정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갑하고 A법인 있고 갑의 대표자 을 대표자가 있어요. 갑이 A한테 소를 제기하면 얘를 얘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왜냐하면 법인격이 부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 논의를 여기다 집어넣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갑이 A법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갑의 생각은 을을 대표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소를 제기한 거야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설이나 혹은 행위설에 따르면 A법이 아니고 을법인데 이미 표시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냐면 A법인하고 을 대표자가 구분이 안 될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게 A법인하고 을법인하고 별개 인격체니까 확정을 누구로 할 거냐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있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다른 인격체 때문에 확정 기준이 있고 A법인이면 얘가 당사자고 얘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확정 기준을 확정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설명할 뿐이야.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A법인하고 을 대표하고는 완전 뭐야? 다르지. 경상도 K야. 갑이 경상도 K하고 전라도 J한테 소를 제기하면 얘는 완전 다른데 이미 다른 걸 뭘 확정을 기준해. 뭘 표시가 이미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요. 아니 아까처럼 성명 모용 소송을 했는데 모용 소송인데 이놈이 현재 소를 제기하고 있거나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건 완전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얘는 일종의 대표자는 대리인이잖아. 대리인하고 본인하고 어떻게 혼동이 세고 어떻게 표시 정정 문제가 생기냐고. 이게 나의 생각이에요. 근데 내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원래 내 말이 맞다라고 난 얘기하지만 제가 왜 주구장창 얘기하냐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법인격 부인론 들어갈 때 그러면 당사자 확정 기준을 써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는 쓰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
교과서에 이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써줘요, 써줘. 그럼 요 법인격 부인론 나오기 전에 당사자 확정 기준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 써주라니까. 여기 수험생이잖아. 나는 이제 학자도 뭣도 아닌 이상한 존재가 돼버렸고, 여러분 수험생이잖아요. 수험생은 어떻게 돼? 교과서 100원대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채점자도 그거에 따라 채점해주고, 그리고 1200명이 확정 기준을, 그리고 1200명이 아니라 당연히 이 채점자는 이건 확정 그 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기준서를 써줘야 되겠지. 아, 왜 안 써주냐고. 여러분 법인격 부인론 이 판례 내가 시험에 냈는데 이거 써준 사람 2명인가 밖에 없어, 이거.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할 때에도 잘 봐봐요. 굳이 억지로 짜맞추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따라서 억지로 짜맞추자면 법인격 부인론이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당사자 확정 기준에 관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지. 똑같은 놈이니까. 인격체가 다르니까 누구로 할 거냐의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써줘야지. 왜 안 써주냐고. 이론적으로는 난 쓰면 안 된다고 보더라도 여러분이 그런 이론적인 어떤 바탕을 가지고 안 써줬냐고. 그게 아니잖아. 생각이 없으니까 안 써줬지. 이거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법인격 부인론. 법인격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걸 현재 인정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고 있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뭘 가지고 인정하고 있어? 신의칙을 가지고, 여기도 또 신의칙이잖아요, 신의칙. 그것 때문에 신의칙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법인격론을 인정해야 안 해? 결과적으로 법인격론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법인하고 대표자하고 다르지만 얘가 신의칙에 반한다 그러면 법인하고 대표자하고 인정해줘, 안 해줘? 통일성을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법인격 부인론은 신의칙을 통해서 인정해주고 있어요. 법률적으로는 절대 법인격을 부인할 수가 없지.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지만 신의칙을 가지고 인정해주고 있다고. 알겠죠? 왜? 이 대표자의 행위가, 이 행위자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이 뭔 생각이 있어. 그냥 법인은 관념적인 존재일 뿐이지. 이 대표자의 행위가, 이거 아주 못돼 먹은 놈이거든. 그냥 절사배행, 절취, 절도, 횡령, 사기, 배임을 밥 먹듯이 하는, 모든 드라마에 얘가 없으면 드라마가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 조심해서. 여튼,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 잘못 얘기한 거 없어요? 대표자가 모든 드라마, 영화의 소재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생각해봐. 얘의 행위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되니까 얘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봐요. 그러니까 법인격 부인론이 무엇을 통해서 적용되고 있어? 법인격 부인론이 신의칙을 통해서 적용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법인격 역적용론이란 말이 판례에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은 뭐냐고 그러면.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 있고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잘 봐. 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란 말이 있다면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이란 말이 있을 거 아니야. 요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이 뭘 가지고 적용시키는 거요? 신의칙을 가지고 적용시키는 거요. 그러면 반대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은 신의칙을 적용하면 안 되겠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이대로야. 우리 판례가, 이 판례를 읽어보면 법인격이 부인이 실질적으로 뭘 통해서 적용하고 있어? 신의칙을 통해서 적용하고 있다. 그게 바탕에 깔려 있어. 그 전제 조건은 어쨌거나 법인격을 부인하면 안 돼. 그거는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이기 때문에 흔들면 안 돼. 흔들면 안 되지만 누구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 신의칙을 위반한 놈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법인격이 적용되는 거 안 되는 거? 법인격이 적용되는 거요.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는 거요. 부인론이 아니라 법인격 부인이 신의칙을 통해서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격 부인의 역적용은 뭐야? 그 신의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뭐가 되는 거야?
법인격 부인이 안 되겠네, 그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인격 부인의 역적용 적용 옆에다가 뭘 써줘야 돼? 신의칙을 써줘야 돼, 신의칙. 그러니까 법인격 부인론은 신의칙을 통해서 적용을 해. 반대는 뭐야? 신의칙이 위반하지 않았으면 법인격 부인론을 역적용할 수 있겠네, 그지? 요거 잘 따져줘야 돼요. 뭐 전에 누가 이거 우리 문제 풀다가 우리 저거 병리비하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뭐 단체가 뭐 개인하고 개인이 단체고 아니 논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건 어디 이상한 답안 누가 써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의칙을 위반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법인이 어떻게 신의칙을 위반해? 미친놈. 어떻게 법인이 뭐 살아있는 뭐 AI요? 할 수가 없다고. 오로지 신의칙을 위반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개인밖에 없어. 개인한테 책임을, 법인의 책임을 개인한테 추궁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때문에 생긴 게 뭐야? 법인격 부인론인 거지. 무슨 단체가 개인이, 뭐 단체가 뭐고, 자연인이 뭐고, 뭐 적용하고 단체, 도대체 그걸 만드는 것도 신기한 놈들이야, 도대체가. 답안지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은 이 판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법인격 부인론도 충분히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니까. 정확한 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은 신의칙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어. 반대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은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그 얘기. 이게 판례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그 행위 시에, 여기 중요한 거는 이 행위 시에 신의칙을 위반했냐 안 했냐 이거 따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례 쭉 읽어보세요. 이 행위 시에 신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인격 역적용하겠지. 법인격 역적한다는 거는 법인격 부인을 역적한다는 거는 법인격이 각각 부인이 된다는 얘기, 부인이 된다는 거. 아니 법인격이 별개라는 거예요. 부인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뻔한 얘기를. 그걸 왜 어렵게 생각해요, 그걸? 그 판례 문제, 이거 나만 낸 문제가 아니고, 이거 보니까 역삼동에 다 나온 문제인데, 답안은 아주 개차반을 써는, 뭐가 개인이, 법인이 인정되고, 뭐 이상한데, 나 또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나 이해도 못한 얘기라. 그런 거 없어요. 알겠죠? 그럼 이런 문제가 나면 목차를 써줘야, 어떻게 써줘야 돼? 일단, 문제의 소재를 놓고 당사자 확정을 써줘야 돼. 어차피 누구와 누구는 달라. 법인하고 개인은 당사자가 완전 원고와 다르다고. 그런데 법인격이 부인해주면 동일성을 인정해주니까 그럼 인정해줄 수 있겠네? 그러니까 확정 기준으로 별개 있기 때문에 부인이 인정되냐 안 되냐를 따져주고 결과적으로 판례가 법인격 부인론을 뭘 통해서 인정해주고 있어? 신의칙을 통해서 인정해주고 있잖아. 그럼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라는 건 신의칙을 위반했냐 안 했냐를 따져주라는 거고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행위 시에 신의칙이 위반됐냐 안 됐냐 그거에 따라서 법인격이 부인되냐 안 되냐 신의칙을 적용되냐 안 되냐 요걸 따져주는 판례가 바로 요 판례인 거예요. 요 판례가 그럼 왜 중요하냐? 이제까지 논의되어 왔던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해서 나온 거예요. 함축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판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올해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런데 180문제 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따가 우리가 또 문제, 변호사 시험 문제가 모의고사 보겠지만, 변호사 시험 문제 내가 볼 때마다 마주 내가 깜놀하는 게, 우리가 봤던 문제 다 나왔어. 도대체 생각들을 안 하고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이따 한번 봐봐요. 아주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6모, 8모, 작년 시험 얘기할 것도 없는데, 어쨌거나 가끔 그래서요, 우수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건 정말 좋은 판례, 문제야? 라고 하는 건데, 6월 모의고사는 완전 생각을 안 하고 냈어요. 심지어 우리 변리사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두 문제 나오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일단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관한 판례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 6페이지에 그나마 근래 나왔던 판례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21년도에 판례 나왔던 건데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의 토지 소유권 확인소에서 대장상의 소유자 요거 한번 또 검토해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당사자에 관한 몇 가지 판례들 중에 당사자 자격 중에 요 법인격 부인론 판례가 단연 우수해요. 23년도에 나왔던 판례 중에는 이 판례가 가장 돋보이는 판례고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 당사자 판례 없고 당사자 굳이 하자 그러면 역자 그러면 다 당사자 판례이긴 한데 명시적으로 당사자 판례 이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소송 능력
그 다음 변론 능력이 있는데, 요 변론 능력 요거까지만 하고 싶겠습니다. 이 변론 능력과 관련돼서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요게 23년도에 나왔던 판례 중에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보면 요 8페이지에 요 당사자하고 연결되는 게 소송대리인이야. 요 소송대리인의 변호사에 관한 문제가 생기죠. 야, 너 변론 능력이 없으니까 변호사 선임해. 이게 144조에 관련된 판례인데 이게 자주 안 나오는 판례예요. 자주 안 나오는 판례인데 이게 올해 나왔던 판례 중에 의미가 있는 판례고, 요게 보니까 이기호 교수도 이 판례 되게 중요하게 해서 시험 문제 냈더라고. 아니, 그건 또 욕한대요. 그 시험 문제 냈으면 좀 잘 설명해주면 좋은데, 그냥 판례를 그냥 대법원 판례 자체를 그냥, 그냥 또, 그러면 안 되고, 그럼 이걸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지금 몇 페이지에, 지금 8페이지에 있는 거, 요게,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변론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소송행위 유효요건이에요, 유효요건. 그래서 원래 변론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행위, 이 소송행위만 무효이고, 소 자체는 적법해. 그런데, 우리 144조가 중요한 거는 소송행위지만, 야, 너 변론하지 마. 너 출석하지 마. 그럼 그 행위만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뭘 해야 돼?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또 명령을 내리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게 되면 이때 무슨 문제가 생겨? 이게 왜 중요하냐? 변론 능력은 소송의 유효권인데, 그래서 변호사 선임 명령 했는데 변호사 선임 명령 안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소각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소각화 결정을. 그러니까 소각화 판결만 있는 게 아니라 소각화 결정이고, 그럼 결정은 항상 어디로 가? 항고, 재항고로 가겠죠. 그죠? 이런 논의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피고의 문제, 그 대립 당사자 문제가 아니라 법원하고 누구의 문제일 뿐이에요. 당사자의 변호사 선임에 관한 이론주의적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 소송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항고의 문제가 생기는 건 전부 다 이론주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 절차고 비송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변론 능력은 소송의 유효권이지만 변론 능력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해버리면 소각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소각화 결정하고 그럼 그다음부터 항고, 재항고로 가. 그러면 항고, 재항고는 상고하고 뭐가 돼? 항소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재항고, 상고, 항고, 항소는 똑같은 위치일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동일하게 뭐가 적용돼? 성명, 의무나 지적 의무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항고 법원이 뭐 한 것 뿐이야. 재항고 법원이 성명 의무를 행사한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여기서 소각화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했어, 지금은? 항소 각하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소각하면 언제든지 뭐 하면 돼?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항소를 각하해버리면 1심이 어떻게 돼? 확정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판례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김상수 교수도 이 문제 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문제 수 때문에 안 낼 거고, 이교수 교수는 문제 풀 자체가 23년도 판례를 문제로 냈더만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 중요한 판례, 그것도 10문제만 골라서 하려니까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 판례가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규 교수가 말한 판례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23년도 최신 판례를 문제를 내다 보면 그 중에 10개를 고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나 10개를 안 골라요. 왜냐면 11번째가 시험에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수험생은 일단 나올 수 있는 판례는 다 보고 그 중에 중요한 판례는 더 확실히 알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 판례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판례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진술금지 및 변호사 선임명령 요건구비. 요게 의미가 있고, 요 중요한 건 여기서 뭐가 있었다고요? 성명 혹은 지적 의무가 있었다. 그걸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요? 재항고 법원에서 파기 환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항고나 상고는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항소나 그 항고도 똑같은 거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요 판례 우리 문제도 있었죠,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답을 할 때 항소심의 특수성 해가지고 제가 아마 목차를 그렇게 달아놨는데 그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제가 쓸데없는 얘기 할까 하다가 쓸데없지 않아요. 그 6월 모의고사도 의미가 있으니까 얘기했고요. 2교시
계속 판례를 보도록 하고 2교시에서 아마 3교시 전반까지 판례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를 풀어봄으로써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변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